경제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뭘까 도대체. 1등이 일단 50%. 나머지를 뭘 설명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가 소득의 33%를 결정해요. 가 소득도 결정한다. 황당하다. 개인의 노력 뭐 이런 거 아니야. 무릎 꿇어야 되겠네. 거기 일단 50%는 말할 게 운입니다. 없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이게 더 특별한 건 뭐냐면 제가 한 기사에 꽂혀서 그거를 계속 찾아 들어가서 유튜브에 나오신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다가 가만있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제가 물어물어 찾아서 모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철입니다. 인트로 마음에 들죠? 제가 진짜 엄청 찾았다니까요. 네. 휴가 갈 때 네. 강원도 쪽으로 휴가를 갔거든요. 네네. 차 안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네. 강원도까지 가는데 내내 김현철만 찾고 있었어요. 계속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책 제가 이제 이 책 다 읽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제가 뭐랄까 이렇게 처음에 가장 반성이 됐던 거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능력주의 그리고 운보다도 사람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신을 하면서 살거나 그 부분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4시간 자고 죽어라고 이렇게 사는데 말이야. 나는 내가 노력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 생각을 바꿨으니까요. 이게 사람 생각 바꾸는 게 이게 나이 한 60 먹으면요. 네. 안 바꿔요. 네네. 기분 나빠서. 그렇군요. 내가 60년간 믿었는데 어떻게 바꿔? 미쳤어? 안 바꾸지. 근데 네네. 책이 참 좋은 게 조용히 무릎 꿇게 하잖아요. 내가 설득되면. 네. 바로 그런 지점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네네. 그 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고요. 네. 당신이 산 거 다 능력이 아니야. 알고 보면 네. 80%가 운이야라는데 저는 사실 되게 처음에는 뭔 소리야? 반발했어요. 장난해? 뭐가 80%가 운이야? 80%가 노력이지? 막 이랬는데 이 사람 누구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자, 80%가 운이다라고 네. 얘기하신 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좀 설명해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학에서 이제 첫 번째 이런 연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네. 연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뭘까 도대체? 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소득 자료를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모아보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태어났는지 뭐 성별이 뭔지 오케이. 성별에도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그쵸? 뭐 교육 연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뭐 그래서 다 그런 자료를 모은 다음에 도대체 여기서 이게 얼마나 설명이 될까 이렇게 본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면에서 본 거예요.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소득과 연결된 그 연구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도대체 소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 봤더니 뭐예요? 1등이 태어난 나라인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예. 그 태어난 나라의 평균 1인당 평균 GDP, 평균 소득 얼마나 나라 잘 사냐 기본적으로. 네. 두 번째 그 불평등 지수, 그 지니 코에피션트. 네. 아, 요거 두 개로 50%를 설명해요. 이게 진짜 완전 운이잖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 어느 나라는 나라에. 정말 선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아프리카 거죠. 어디 아프리카에 태어나건. 태어났으면 힘든 거고. 아니면 뭐 태어나자마자 막 내전이 너무 심한 그런 아주 조그만 나라, 되게 힘든 나라에서 태어나자마자 삶과 죽음과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1950년대에 태어났으면 그렇지, 딱 그런 그렇지. 거였죠. 네. 그래서 언제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일단 50%를 결정하고 들어갑니다. 나머지를 뭘 설명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뭐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어떤 사람 밑에서 컸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연구를 또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운 게 부모는 우리한테 크게 두 가지를 줍니다. 뭘 네. 주냐 하면 유전 주잖아요. 그렇죠. DNA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릴 때 환경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부모님 다 제공해 주시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부모가 둘 다 주니까. 그렇지. 부모가 환경도 주고 DNA도 주니까. DNA도 유전적인 네. 것도 주고. 네. 그래서 유전이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게 네. 내가 잘못된 DNA를 준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키워서인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이것도 경제학 연구입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우리 고아들 엄청 미국 뭐 유럽에 많이 보냈어요. 맞아요. 홀트아동복지회가 어떤 룰을 가지고 있었냐면
애를 태어나게 하는 걸 선택을 못 하듯이 그 아이를 네가 고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배정을 해요. 오케이. 네,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입양하려는 가정에. 입양해서 성별 막 이런 거 따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애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뭘 비교하냐 하면 어. 친자녀와 네. 입양자녀의 차이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친자녀는 엄마 아빠한테 둘 다 받았잖아요. 아까. 유전과 환경을 유전과 다 환경. 받았어. 네, 근데 여기는 뭐만 받았어요? 환경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요렇게 발려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캔슬 아웃 시킬 수 있거든요. 발려낼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유전만의 효과를 측정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런 연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연구를 했더니 네. DNA가 네. 나의 교육 연한의 40%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소득의 33%를 결정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가 준 어릴 때 환경이 몇 프로냐? 요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네. 부모가 주는 환경과 나라가 주는 환경이 이게 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그치. 학교 가는 환경인데 그게 맞아. 부모가 주는 거이자 동시에 나라가 주는 거잖아요. 하루 안에 부모의 환경과 국가의 환경을 발라내기가 참 쉽지 않네. 네, 그건 못 해요. 그건 못 해갖고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나라가 아닌 부모가 주는 요 가정 안에서만의 환경, 요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10%는 되지 않겠냐? 충분히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면, 네. 자, 아까 50% 국가, 30% DNA. 그러니까 한국에 유전. 태어났어. 그다음에 한국에 한국에 태어났고, 어떤 부모 태어났어. 그럼 이게 한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80%? 기본적으로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오케이. 80%를 설명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인생에서 이제 정말 때때로 만나는 은인, 때때로 만나는 사람, 친구, 뭐 이런 거 되게 또 그 뭐랄까 우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삶에 굉장히 많은 우연들이 맞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설명한다. 우리의 그 인생 성취를. 왜 비슷한 사람들끼리 회사 같은 데를 입사하려고 하거나 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만약에 50대 1, 100대 1이라고 한다면 네. 그 실력 차이는 사실 별거 아닌데 특히 끝에는 그래요. 그치 네, 우르르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이후의 커리어 패스라든지 삶의 그 방향이 뭐 소득 뭐 이런 게 차이가 다 난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하고. 네. 근데 지금 얘기한 이 얘기가 네.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네네. 보통 경제학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고 80%가 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라는 걸 꽤 오랫동안 연구하고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 개인적 계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의사에서 이 경제학으로 돌아선 순간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네. 좀 특이한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고 사는데요. 의사였을 때 네.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가난하고 좀 그 교육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빨리 죽을까? 소득이 이제 상위 20%냐 하위 20% 이냐로 수명이 한 7, 8년 달라져요.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요 더 슬퍼져요. 막 보통 교육받고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암을 또 막 연기, 1기 이렇게 많이 오세요 주로. 검진 열심히 하고 막 이러시니까. 일찍 발견돼요. 일찍 발견하고. 근데 좀 뭔가 인생이 꼬이신 분들, 뭔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여튼 말기로 또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을 부인하고 키워서 오시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 근데 잘 도와주는 이렇게 그냥 암 치료 열심히 해주는 것으로는 또 굉장히 중요하죠.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이것으로 이제 궁극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도 외과 의사를 동경하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딱 이렇게 뭐지 수술 끝나는데 수술 잘 됐습니다. 막 구세주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훌륭한 외과 의사가 평생에 몇 명을 살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큰 수술 하나씩 해서 이제 뭐 1년이면 한 300명, 20년을 살아도 한 6,000명 정도 살리면 굉장히 성공한 거죠. 엄청나게 성공한 외과 의사는 한 5, 6천 명을 인생에서 살릴 수가 있는데 나쁜 경제학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경제학자 아니라도 나쁜 경제 정책은 나라를 골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정책은 또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살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걸 예방한다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예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의사를 때려치고 경제학을 했다고요? 그래서? 네네네. 되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특이하네. 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거 진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웃겼거든요. 네. 친구? 친구. 네. 친구도 실험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무슨 어떤 삶의 질, 소득 뭐 등등 뭐 영향 미쳐요, 친구가? 그 친구 영향 미치죠. 미칠 것 같잖아요. 친구 그렇지 잘 않나요? 사귀어야 돼. 옛날부터 그건 부모들이 얘기했어. 네. 친구 잘 만나야 돼. 맞아요. 심지어요. 대학도 명문대학 갔을 때 명문대학 나오면은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네. 그 좋은 데 취직할 확률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대학의 효과가요. 네. 대부분 친구 동문 효과랑 간판값 그걸 이제 음. 시그널링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간판값과 친구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뭐 되게 유명한 그 텍 기업들 미국에 뭐 다 친구들이잖아요. 스탠포드 나왔대. 구글은 이제 스탠포드 박사과정 동기들이고 그치.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창업자들 다 맞아. 자기 하버드 대학 룸메이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연구는 대부분 룸메이트 연구예요. 그건 제비 뽑는 대학이 많아요. 아하. 그래야 내가 원하는 애 아니고 아무나 걸려. 아무나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본 거죠. 아,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룸메이트가 학점이 1점이 높으면 우리 4.3 만점에 1점이 올라가면 내 성적이 0.12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10% 정도 친구 올라가요. 따라가네? 친구 따라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왜 아이들 키울 때 네. 성품이 좋고 기질이 좋고 한 친구들 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 친구가 이 정도 영향이면 가족은 오죽하겠어요. 배우자는 뭐 친구로서는 배우자가 엄마, 어마어마한 영향이죠. 엄마, 아빠, 가족, 이 4인, 5인 이 가족들끼리 끼치는 어떤 영향은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결국 부모가 주는 환경이기도 환경이고.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사실 경제학자로서 교수님으로서 살아오시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해보신 여러 가지 좀 경제학자로서 가장 뭐랄까요 보람 있었던 이 정책은 정말 잘 만들었고 이전의 문제를 좀 그래도 꽤 많이 해결했어라는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랑한 거 말고요. 실패한 거 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패도 자랑하세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요. 제가 하는 일이 실패를 알아내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다시 안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아낸 실패 중에 진짜 유명한 실패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학금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집 애들 주는 그 소위 need based scholarship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가난한 집 주는 그런 스칼라십이 하나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스칼라십, 그러니까 메릿 베이스 스칼라십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과에서 상위권은 그래도 받아보려고 막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공부 이렇게 해도 거기까지 못 갈 친구들은 또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이런 장학금 존재한다고 해서 공부했을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내가 학점이 1.0이야. 근데 4.0 이상 받으면 장학금 준대. 나랑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한 연구 중에 이렇게 뭐 그 메릿 베이스 스칼러십을 줬더니 학점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 받으신 분은 의 연구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자기 성적을 몰랐어. 그래갖고 제가 그거 내가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진짜 저기 그 상위 10% 15% 장학금 준다 그러면 내가 하위 15%면 반응하겠냐?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같은 연구를 좀 더 덧붙여서 같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저개발국가에서 상위 15%가 되면은 이제 장학금을 줄게 했는데 장학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말라위의 아빠 평균 월급의 한 2분의 1 됩니다. 와.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생한테 아빠 월급이 300만 원이면 150만 원 줄게 해요.
크지. 대단한데 크네. 크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데 네. 상위 15%인 경우에만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시험.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진짜로 상위 15%한테는 효과가 근데 거의 없었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애들이 다 성적이 하락했어요. 혹시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직접 가서 실험해서 아까 그 똑같이 직접 갔다고요? 거기 나라에? 그럼? 저 거기 가서 살았어요 많이. 거기 가서 이제 연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직접 살았어요? 네네네. 어느 나라? 뭐 아프리카의 말라위, 이디오피아. 네. 말라위, 이디오피아.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 그 15% 애들은 있는데 이 애들이 그 돈 줄 테니까 공부해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성적이? 그렇죠. 얘는 뭐 하는 애들이요? 그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 예를 들어서 100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고요. 100개는 그거를 했더니 그랬더니. 비교를 했더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떨어졌냐? 떨어졌어. 갑자기 그 지역에 한번 우리 초등학교에 상위 15% 들면은 150만 원씩 줄게 그러면은 그 지역 사회가요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렇겠지. 야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해. 상위 15%, 상위 15%. 막 이렇게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너 화장실 가지 마. 공부해. 뭐 그랬겠지. 응. 그랬더니 애들이. 하위권 애들이 오히려 나 공부하기 싫어. 응. 뭐 다 공부하겠다는 모티베이션. 응. 그 다음에 자기 자존감 이런 게 다 떨어졌어요. 어머나.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아니야를 더 극심하게 알려준 건가? 그럼? 그런 거죠. 어머나 어떡해. 그래갖고 얘네들이 오히려 공부를 덜 하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게 교훈이 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장학금 디자인하면은 이 상위권 애들은 뭔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다수 많은 애들은 오히려 이게 너무 세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그 마이클 크레머 아저씨한테 네. 이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서요? 약간 사실 저는 처음에 약간 살짝 쫄았거든요.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의 논문을 까는 거잖아. 그렇지. 그분은 그게 맞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노벨 경제학상 역시 레벨이 달라요.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자기 가설 깼는데도 자기 가서 말해? 그럼 좋아. 네가 맞게 어드레스 한 거고 그거가 사회 발전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머나. 제 책의 추천사 1번이 그분이 쓴 거예요. 그래갖고 레벨이 다르네. 배포가 그런 거죠. 그래갖고 너 말이 맞다고 딱 인정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하여튼 뭐 그런 인연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분과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경제학자로서 엄청 재미있고 보람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회에 뭔가 우리 돈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쓰이는 방법들을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걸 제안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 이 마지막 자꾸 마지막이 계속 마지막. 이거 진짜 마지막. 이제 끝나 이제 그만해 이제. 네. 경제학은 과학이다. 이 과학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이 이거였거든요. 공동체를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그 어떤 공동체 불행 이거의 상관관계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책의 이제 마지막 그 챕터인데요. 이제 공동체가 닥친 불행에 대한 연구들을 좀 소개를 했어요. 불행이 왔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공동체란 뭐 사회일 수도 사회, 있고, 국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언론인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슬람 풍자했더니 이제 그거 있었죠. 그랬을 때 프랑스 사회가 처음에 굉장히 슬픔에 빠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회가 그 자정작용이라고 할까요? 사회가 막 이렇게 서로 복돋아주는 힘이 굉장했어요. 그래갖고 그 슬픔이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동체가 단결해요. 또 무슨 연구 보여줬냐면요. 9.11 연구했더니요. 9.11 끝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테러의 희생자들과 그 친구의 친구들은요. 투표율이 올라가요. 공동체의 힘을 느꼈구나. 그런 거죠. 투표율이 올라가고요. 그다음 뭐 쓰나미 사건 이후로요. 그렇게 피해를 봤던 지역이요. 공동체가 굉장히 단합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연구 결과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가 없는데 우리도 사회적 재난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사건 이후로 공동체가 더 단결했을까? 공동체가 더 따뜻하게 복돋아 그 사람들 이렇게 뭐랄까 안아줬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뭔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좀 북돋아 주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약간 이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연구하세요.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네네. 갈수록 정말 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네. 우리 모두 다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사는데 네.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 60대 이상은 또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도 너무너무 저도 이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엄청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네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경제학 그러면은 다 그 뭐죠 수요 공급 얘기만 아, 이거 네.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수요 공급이 우리 사회의 이 곳곳에서 삶의 모습으로 다 문제점으로 막 고통으로 드러나죠. 네. 비명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그냥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회의 시선의 눈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경제학으로 그걸 네. 사회 실험으로 해서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백억 가서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 비명 들 지르고 살 수 있어요. 라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난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것의 80% 이상이 내가 노력하지 않은 운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네. 경제학을 따뜻한 시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책 읽어보고 싶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읽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10분에게 딱 이 책을 보내드릴 텐데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후기도 여러분 또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교수님이 쓴 이 책의 제목 무엇일까요? 1. 인류학이 필요한 순간 2. 사회학이 필요한 순간, 3.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4. 정치학이 필요한 순간. 아하,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네. 이거 까다롭네. 넷 중에 하나 정답을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